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 한국. 2018년에는 13,6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살 시도자만도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정신적 문제, 경제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에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게서 청소년에게서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 50대 남성의 경우 남들보다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보다 가난해진 이유로 인한 좌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반 자살률도 높아 죽음을 원치 않는 가족도 함께 사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은 이런 문제에 대해 안전하신가요?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수명의 차이가 있어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 가운데 사람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자살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들녘에서 펴낸 우리는 자살을 모른다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임민경 씨는 동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임상심리 전문가입니다. 작가는 자살이란 주제를 독특하게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문학 작품 속 자살 사건을 심리학이란 렌즈를 통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심리학은 자살자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상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찾고 사람들을 최대한 자살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는 학문입니다. 저로서는 그것을 심리학의 한계라 부르기보다는 심리학이 자신의 영역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자살이라는 현상을 모두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더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저는 문학에 기대게 되는데 문학은 그저 어떤 현상을 보여줄 뿐 그것의 원인과 원리를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때로는 증언하되 가끔은 증언조차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종종 심리학을 앞질러 가기도 하고 심리학이 미처 다가가지 못했던 영역에 먼저 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이해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소수의 사례에만 몰두하게 되어 전반적인 흐름을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살이라는 영역을 탐구함에 있어서는 심리학이든 문학이든 또 다른 어떤 학문이든 간에 어떤 도구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죽음을 탐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서로 경쟁자이기보다는 협력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인용한 소설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자살하거나 시도하거나 자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거나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또 우울해하거나 환청을 듣거나 물질에 중독되면서 끊임없이 자살에 가까이 다가가죠. 작가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인물들은 자살이라는 현상을 나름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며 저는 문학이라는 포괄적 경험을 심리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해해보고자 자살에 대한 심리 이론들과 약간의 정신병리학적 지식, 치유와 관련된 이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리학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기에 부득이 심리학 이론으로 문학작품이나 작가의 삶을 해석한다는 다소 무리한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문학 독서 경험을 축소하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
자살을 힘껏 이해해 보려는 시도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이 노력이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자살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이 책은 1장 죽음을 선택하는 마음들, 2장 자살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질병들, 이렇게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에는 안나 카레니나, 인간 실격, 젊은 베르텔의 슬픔, 리틀 라이프 등의 작품과 버지니아 울프, 로빈 윌리엄스 등의 인물에 대한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베르테르 효과와 전염되는 자살,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르테르 효과와 전염되는 자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누군가의 자살이 내 마음에 일으키는 파문, 베르테르 효과. 어쩐지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유명인이 자살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3년 만우절에는 배우 장국영이 정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고 2014년에는 영원한 진이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던 로빈 윌리엄스가 2017년에는 링킨 파크의 보컬 체스터 베닝턴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한국에서는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났고 그 이듬해인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 무려 3명이나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유명인이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 종종 일시적으로 자살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주인공의 이름을 따와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많은 연구들이 이 효과가 실제한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최진실 씨가 자살한 직후 국내에서 관련 언론 보도와 자살률, 자살 방법, 자살자 성비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요. 분석 결과 최진실 씨의 사망 직후 3주 동안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급증하여 유명인의 자살이 자살률 상승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네이처 리서치에 실린 다른 논문을 보면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만 관찰되었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저 유명인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자살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인을 따라하거나 동일시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베르테르 효과를 종종 모방 자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 유명인의 자살에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방 자살이라는 표현에는 그 행위 이면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동기와 역동들을 축소하는 것 같은 꺼림직함이 느껴지거든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어떤 한 가지 이론이 모든 현상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많은 임상가들은 기존에 자살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미디어에서 유명인의 자살을 접함으로써 자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고 공감하면서
자살에 대한 욕구를 키워가게 되는 것이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 보도된 경우 이들에게 자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는 셈이 되어 자살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 전 유럽을 휩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이 책을 읽고 자살을 감행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 즉 베르테르에게 좀 더 공감하기 쉬웠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예 베르테르가 사망 당시 입었다는 푸른 연미복과 노란색 바지를 입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을 정도라고 하니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지요. 또한 그들 대부분은 자살 방식까지도 권총을 관자놀이에 쏘아 자살하는 베르테르와 동일한 방법을 택했는데 이러한 연관성이 당대에도 위험하게 느껴지기는 했는지 라이프치히 신학대학 교수들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금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이 판에서는 저자인 괴테가 직접 이 책은 자살을 장려하는 책이 아니라 위안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서문을 써넣었을 정도였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며 베르테르의 심정에 공감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소설이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다 글의 대부분이 베르테르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1인칭 화자의 심경이 독자에게 날 것 그대로 전달되는 까닭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니만큼 먼저 소설의 저자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이야기부터 해보아야겠습니다. 1772년 23세의 젊은 괴테는 법률 실습차 베칠라우라는 소도시에 갔다가 요한 크리스티안 캐스터너와 그의 약혼녀 샤를로테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샤를로테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져 고통을 겪죠. 여기에 대해 비슷한 시기 괴테의 친구 칼 비렐름 예루살렘이 친구의 부인을 짝사랑하다 자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성을 사랑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유로 자살을 감행한 친구의 이야기를 섞어서 쓴 소설입니다. 이제 초점을 베르테르에게 맞춰봅시다. 소설은 주인공 베르테르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어느 소도시에 새로 정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로테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녀의 다정하고 활기찬 모습, 꾸밈없이 밝은 태도로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자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재치 있게 달래는 모습 등을 보고 그만 그녀를 사랑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로테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으니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은 다음인데도 말입니다. 로테를 향한 베르테르의 사랑은 너무나 격정적인 것이어서 그는 손가락만 스쳐도 흥분감이 모든 혈관을 타고 흐른다고 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로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격렬한 사랑의 흥분도 잠시, 한 달 뒤 잠시 떠나 있던 로테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돌아오자 베르테르는 지금까지 알면서도 애써 미뤄왔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과 로테는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보내는 베르테르의 편지는 비탄으로 가득 차고 베르테르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결국 로테를 잇기 위해 다른 지방 도시로 떠나게 되죠. 그러나 불행히도 베르테르는 그곳에서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시민 계급이었던 그는 귀족을 위시한 구질서에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새로 정착한 도시에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백작이 주최한 사교 모임에 나갔다가 귀족들로부터 주제도 모르고 끼어들었다는 눈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베르테르는 결국 로테를 떠난 지 약 반년 만에 다시 로테가 있는 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베르테르의 어조는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으며 노골적으로 죽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랄 때가 많다고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베르테르의 사랑과 고통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향한 베르테르의 사랑이 그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한 로테는 베르테르를 멀리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거리를 두자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로테에 대한 마음을 누를 수 없던 베르테르는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가게 되고 기본적으로 베르테르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로테는 다시 한번 그를 받아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날 함께 책을 읽던 중 감정이 격해진 베르테르가 로테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일이 벌어지고 로테는 그런 그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다시는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내리는 진눈깨비를 모두 맞으며 집으로 돌아온 베르테르는 알베르토로부터 빌려온 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동기 결단 모형, 자살로 이어지는 계단을 설명하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871년 5월부터 1872년 12월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소설은 대부분 베르테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로 이루어져 있어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의 감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불과 1년 7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소설 후반부의 베르테르는 초반부의 그와는 매우 달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 새로운 고장으로 떠나오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며 친구에게 들뜸과 설렘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던 그는 1872년 9월에는 자연이 가을로 다가가는 것처럼 나의 내면과 내 주위에도 가을이 되어가고 있어. 나의 잎사귀는 노랗게 물들고 있고 주위에 있는 나무들의 잎사귀는 벌써 떨어져 버렸지 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많은 경우엔 베르테르가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두고 점차 자살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살자의 심리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이론이 있는데 바로 오코너의 자살에 대한 동기 결단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겪는 마음의 변화를 동기 수준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바로 동기 전 단계, 동기 단계, 결단 단계입니다. 동기 전 단계는 문자 그대로 아직 특별한 자살 동기가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자살을 고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동기 전 단계는 이처럼 자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질적, 환경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것도 이 단계의 위험 요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제 위기 등으로 사회적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그 사회 전반의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여하튼 이 단계는 말하자면 배경색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동기 단계는 동기 결단 모형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여기서 자살 시도와 자살 의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설명됩니다. 오코너와 동료들은 자살하겠다는 생각과 의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심리 요인이 패배감과 굴욕감이라고 설명합니다. 패배감과 굴욕감은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상실했거나 그것을 얻는 데 실패했을 때 혹은 사회적으로 거절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제대로 해소되거나 다뤄지지 않으면 이것들은 덫에 걸린 느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덫에 걸린 느낌은 말 그대로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 도무지 자신에게 패배감과 굴욕감을 겪게 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박한 느낌이죠. 결국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덫에 걸린 느낌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면 피터 위어 감독의 명작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닐 페리가 떠오릅니다. 그 자신은 연극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신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갈등하던 닐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이 오자 덫에 걸렸군요 라고 말합니다. 스승 키팅은 그런 그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지만 이후 아버지 몰래 연극 무대에 섰다가 들켜 강제로 전학을 가게 된 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하고 맙니다. 이제 베르테르가 느꼈을 패배감과 굴욕감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르테르가 경험한 상실이 오로지 로테와의 사랑에서 온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실연이라는 데야 반박할 여지가 없지만 베르테르는 로테와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니까요. 베르테르는 이후 로테를 향한 사랑을 더욱 불태우게 되지만 이미 약혼자가 있었던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더욱더 고통스러워하면서 빠른 속도로 자살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지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면서요. 그 즈음 베르테르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온 마음으로 가득히 축복한다 해도 내 앞에 냉정하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도리는 없어. 이 말에서 그 어떤 따뜻한 말과 마음도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없고 결국 그를 치명적인 상태에서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인식, 덫에 걸린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해도 행복해질 도리가 없다니요. 이러한 인식은 그 순간 그가 당면한 상황이 주는 패배감과 굴욕감에서 오는 듯하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 어쩐지 그러한 생각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1771년 8월 12일자 편지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착실한 시민 알베르트가 자살은 멍청한 짓이라며 자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자 베르테르는 그들의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비유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변호하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병자의 침상 곁에 서 있는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환자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다시 동기 결론 이론으로 돌아와서 이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결단 단계는 자살 의도와 행동 사이를 잇는 단계, 즉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의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은 자살 도구를 획득할 수 있는가, 가까운 타인의 자살을 접한 적이 있는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외에도 충동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성, 고통 감내 능력, 과거 자살 행동 이력, 자살에 대한 심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코틀랜드에서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연구 참여자를 자살 사고가 없는 사람, 자살 사고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세 집단으로 분류한 뒤 자살 사고만 있는 사람과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결단 단계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자살을 생각하기만 한 사람과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었다고 합니다. 그 요인들은 바로 습득된 자살 실행 능력, 충동성, 심상, 자살에 대한 노출, 4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유독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자살에 대한 심상이었는데 자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새삼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맥락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마스 조이너 역시 자신의 책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에서 자살의 궤도에 깊이 진입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그들은 죽음을 아름다운 또는 우아한과 같은 표현을 써서 묘사한다고 기술합니다. 또한 죽음, 파괴, 폐허와 같은 개념을 삶, 생명력, 보살핌 같은 개념과 융합시키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죠. 베르테르 역시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자살이나 죽음, 폐허와 같은 심상을 더욱 자주 떠올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욱 특이할 만한 것은 베르테르가 이 시점에서는 죽음을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베르테르가 홀로 남은 영웅에 대해 나는 고귀한 시종처럼 칼을 뽑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나의 제후를 단말마의 고통으로부터 단번에 해방시키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런 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로부터 약 3주 정도 지난 후 잠자리에 들면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얼마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자살 행동을 보입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계곡이 물에 잠길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자정이 가까운 늦은 밤에 계곡으로 뛰쳐나간 그는 홍수 진물이 소름 끼치도록 장엄하게 달빛을 반사하면서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내 괴로움과 고통이 파도처럼 저 아래로. 그런데 너는 바닥에서 발을 들어 올려 모든 괴로움을 끝내버릴 수 없었구나. 결국 힘겨운 시기를 넘긴 사람이 주는 위안. 2011년 자살에 대한 동기 결단 모형을 처음 발표한 오코너는 2018년에 이 모형에 대한 수정 보완을 발표하였는데요. 가장 주요한 추가 사항 중 하나는 자살 사고가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자살 행동 자체가 자살 사고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종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런 순환 모형을 보고 있자면 연구자이자 치료자인 저는 어느 순간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증상이 증상을 악화시킨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입해야 하나 싶어 막막해지니까요. 그럴 때 일종의 통찰 내지는 위안을 주는 것은 연구 결과와 논문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문학과 삶의 증언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쓴 괴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작가의 페르소나인 베르테르는 젊은 나이에 자살로 죽지만 창작자인 괴테는 82세까지 장수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사실에서 모종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괴테가 이 소설을 쓴 뒤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다고 고백한 것을 생각하면 그다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당시 괴테는 이 소설을 씀으로써 고통을 승화했던 것 같거든요. 말년의 괴테가 자신의 작품을 두고 한 말도 재미있는데요. 그는 동료 작가 요한 에커만에게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 출간된 뒤 그 소설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져. 그것을 낳게 한 병적인 상태를 다시 느끼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괴테가 자신의 책에 마음의 경량을 일으키는 괴물을 가둬두어서 책을 열면 다시 그 괴물이 뛰쳐나올까봐 두려워하기라도 했던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또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가 베르테르를 창조하고 그 안에 그 시기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털어넣음으로써 한때 그를 괴롭게 했던 것들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에 더욱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자신을 괴롭히던 것들을 풀어놓은 뒤 자신은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어 삶의 다음 장으로 옮겨간 작가들이 괴테 말고도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스트리아의 작가 에리히 프리트가 말했듯 많은 경우 문학은 삶을 혐오하여 쓴 것도 사실은 삶을 위해 쓴 것이며 죽음을 찬양하여 쓴 것도 사실은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쓴 것 같습니다. 그 자신 역시 베르테르 못지않게 자살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소설을 썼으며 그 소설을 씀으로써 위기를 넘기고 오래도록 살아갔다는 이야기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람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나약하다, 죄악이다, 무책임한 것이다 란 마음을 갖는 게 일반적이죠. 나의 행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내 가족, 주위의 내 이웃들의 고통도 함께 이해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